안녕하세요. 저는 지옥 불구덩이보다 더 뜨겁고 더 끔찍한 시댁에 살짝 발을 담글 뻔했다가 겨우 빠져나온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말을 빌어서 7푼이 8푼이 같은 제가 그래도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다름없는 시댁으로 들어가겠다 혼인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히 톡톡사연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번 일을 겪고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많이 실망을 하고 반성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다른 건 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질주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결혼 제 뜻대로 하겠다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데 콩깍지가 아니라 누가 두꺼운 천으로 제 눈을 꽁꽁 가려놓기라도 한 것 마냥 상대방의 허물이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치만 톡톡 사연에 올라온 수많은 사연들로 미리 예습을 잘 해놓은 덕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게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얼른 발을 뺄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톡톡 사연에 사연을 제보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미련한 저의 생명을 구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제보하겠다고 했죠. 바보같이 미련하게 뻔히 타 죽을 거 보이는 불구덩이로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미련하게 살아봐서 아는데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 120% 틀린 길이다. 훈수 좀 두려고요. 전 되게 신기한 집에서 특이한 성격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특이한 성격의 엄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아자만 꺼내도 엄마가 기겁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엄마가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일을 하러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 계신다고 했었는데 또 제가 조금 커서 진지하게 아버지가 어디 갔냐 물으니까 그때는 또 돌아가셨다고 너희 아버지 안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나이 먹으신 지금도 저랑 아직까지 친구처럼 잘 지내시거든요. 엄마 말이면 무조건 복종,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인데도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시는 얘기는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물어도 죽어도 얘기하기 싫은 엄마만의 사연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언제부턴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래 그깟 아버지 뭐 외국에 나갔든 죽었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받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사연만 보셔도 그 사람의 성격이 대충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구구절절 제 성격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지간히 센 고집에 어디 가서 쉽게 기죽지 않는 사람인 게 팍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버지 얘기를 가지고 제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애들이 학기 초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무슨 운동선수 마냥 달려들어서 애들을 실컷 패줬거든요.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남 얘기를 가지고 떠드는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큰 코 다쳐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니는 거라고요. 실제로 학기 초에 그렇게 애들이랑 실컷 쌈박질을 하고 나면 남은 3년을 편안하게 잘 보냈었거든요. 물론 선생님의 호출에 헐레벌떡 뛰어온 엄마가 애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저를 죽어라 패시긴 했지만요. 그럼 아빠 없다고 그냥 대놓고 나 들으라고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걸 참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든가 아빠랑 이혼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으면 납골 땅이 어딘지 얘기를 해주든가 나도 우리 아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쟤네는 그게 얼마나 재미있겠냐고 안 그래? 엄마도 나한테 맨날 비밀로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나한테 그렇게 잡들이라는데 저도 나름대로 억울한 마음에 엄마한테 쥐어박히다가 그렇게 빽 소리를 지르면 또 묵묵부답이에요. 저희 집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무슨 말하면 죽는 단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니 저도 학창시절이 참 속 터지고 답답했겠죠.
아무 말도 없는 엄마의 태도가 더 열받아서 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 버리면 한참 있다가 노크 소리가 들리고 평소에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유명 가수의 포스터며 카세트 테이프며 어디서 구해온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들고 엄마가 쓱 들어와서 제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세요. 딸, 엄마가 미안해 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너 아빠 없지? 그러면 없어. 아빠보다 더 좋은 엄마 있는데 그러고 넘어가. 그런 걸로 일일이 다 싸우고 다니면 엄마가 네 합의금 물어주다가 거지 되겠어. 여자 둘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않겠니? 합의금으로 기어이 엄마 거지 만들고 바닥에 한번 내려앉아 볼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또 마음이 풀리고 얼렁뚱땅 화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는 엄마 말대로 일일이 오는 시비에 다 싸움을 받아주지 않고 적당히 무시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합의금 물어주다가 거지돼서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오면 제 앞에서는 밝은 척하지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싱크대 밑에 숨겨둔 소주병을 꺼내서 저 몰래 한 잔씩 하는 엄마한테 미안해서요. 엄마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남편도 없이 이렇게 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홀로 키우는 딸마저 이렇게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면 그건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이상한 게요. 그때는 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데 저희 엄마가 그래봤자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아침에 녹즙 배달하고 녹즙 배달이 끝나면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시거나 저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엄마도 같이 퇴근하고 들어오셨거든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어렵게 살거나 부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디 학원에 보내달라 그러면 다음 주에 금방 학원에 등록을 해주시고 은근히 문제집 산다고 뒤로 돈도 많이 빼돌렸는데 달라면 달라는 대로 용돈 모자라게 주신 적도 없고요. 솔직히 아버지도 없다는 얘기도 듣는 마당에 형편마저 어려웠으면 제가 이 정도로 길을 못 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여튼 그런 걸로 부족하다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그 나이 때에는 엄마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얼마나 버는지 다들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집이 좀 사냐 안 사냐 정도만 알지.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은 좀 사는 축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이쯤 되면 제 출생의 비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엄마는 죽어도 말을 안 해줘. 뭐 너 아빠 없지 하고 놀리는 애들도 자기네들 집에서 부모님이 떠드는 얘기 대충 주워 듣고 하는 소리라 신빙성도 없고 제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저희 집 코너를 바로 돌고 나면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슈퍼를 운영하고 있던 할머니가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오래 사신 분이거든요. 거기가 완전 사랑방이에요. 동네에서 먼 일이 났다 싶으면 사람들이 죄다 거기 슈퍼 앞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이게 어쨌네 저게 어쨌네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고요. 할머니 여기 계산이요. 아니 할머니는 제가 억울하게 매일 싸우고 다니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저희 엄마한테 백날 첫날 물어봐봤자 말도 안 해주시니까 할머니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말 좀 해달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대체 누군지.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거거든요.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희 엄마가 분명히 저 갖고 여기로 이사 오던 날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평상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쓱 와서 그래요.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요. 역시 봤구나 싶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도 모르는 거냐? 어떻게 같이 이사를 왔는데 남편만 그렇게 쏙 사라지냐 캐물었죠. 아이고 글쎄 나도 모른데도 그러네. 좀 사는 집 양반인 것 같긴 하더구만. 아유 너희 엄마 여기 들어올 때 이사도 한밤중에 왔어.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뭔 시커먼 차들이 몇 대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는 노인네라 잠기가 밝으니까 일어났지.
그게 니네 아버지인지도 몰라도 그렇게 밤중에 한바탕 소란을 피우더니 다음 날부터 너희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고. 배가 아주 그냥 남산만큼 불러가지고 잘 부탁드린다고 떡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돌리길래 다들 애 아빠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입을 싹 닫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유 내들 너희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재벌집에서 야반도주라도 한 것 마냥 차를 몇 대씩 대동하고 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온 줄 알았는데 엄마만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엄마한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너네 아빠 죽은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철렁했는데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끔찍하니까 차라리 아빠가 어디 시골에 박혀서 사고를 치고 있어도 좋으니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더군다나 슈퍼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아빠든 엄마든 꽤나 사는 집 식구인 것 같다고 하니까 안도도 됐고요. 소식도 모르는 아빠지만 이왕이면 잘 살고 있는 게 좋잖아요. 여튼 아빠를 열심히 찾는 추리놀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남들 다 겪는 그 힘든 시기가 코앞에 닥쳐 있었거든요. 세상 모든 재밌는 소식과 단절해야 하는 고3 수험 시절이요. 고3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아빠 없는 애들이랑 일일이 쌈박질이나 하고 아빠 찾기 놀이에 심취해 있는 저였는데 공부를 하면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사연으로 옮기기 좀 창피하긴 하지만 대학 문을 열고 들어갈 성적은 택도 없고 겨우 문단속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바짝 공부를 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때는 헛짓거리 못하고 죽자사자 공부만 했어요. 남들 다 그렇듯이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떨어지는 건 그다지 무섭지가 않았는데 대학을 떨어져서 그 뒤에 엄마한테 직사게 혼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무리 담력 좋은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여튼 벼락치기는 실패할 일이 없나 봐요. 저거 저래가지고 대학은 가겠냐 하던 저도 결국 추가 합격이긴 하지만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저는 한 여대에 있는 비서행정학과로 들어갔습니다. 뭐 비서일에 큰 뜻이 있어서라기보단 이왕이면 멋있어 보이는 공부를 하고 싶은 철없던 생각이었는데 항공서비스학과를 들어갈 성적은 안 됐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나마 제 성적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비서행정학과로 노선을 튼 거였죠. 머리를 하나로 꽉 묶고 매일 유니폼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는 기분에 꼭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고 엄마는 그런 제가 어떻게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1인분을 하는 걸 보고 뿌듯해 하셨고요. 이 정도면 서로 윈윈 상황 아니겠어요? 이걸 사연으로 쓰려니까 제가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네요. 대학 들어가서도 난 어지간히 철이 없었구나 싶고요. 이게 진짜 저한테 맞는 진로인가 싶어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진짜 제 꿈을 찾아보겠다는 핑계로 1년 반 정도 휴학을 했어요. 말이 좋아 꿈을 찾겠다는 거지 사실 대학을 계속해서 다니는 게 맞나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런 쓸데없는 고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기업 임원 비서나 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고 있었고 저도 하루빨리 직장을 잡아야겠다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보는데 또 사회의 차가운 벽에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서라는 직업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전 나름대로 유니폼 입고 일을 해야 하는 전문 직종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하늘에서는 스튜어디스를 부리고 땅에서는 비서를 부리는 거라고 그냥 오로지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리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죠. 면접을 보러 들어갈 때마다 사회생활은 좀 할 줄 아냐. 우리는 회식 때 무조건 여자분들이 일어나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춤은 좀 출 줄 아냐. 노래방은 좋아하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뽑아볼 수 있냐. 이건 무슨 비서를 뽑는 건지 어디 아가씨를 뽑는 건지 구분도 되지 않는 저급한 면접 질문을 듣는데 차마 거기서 싹 다 내려놓고 노래 한 곡 좀 뽑을 만한 깡은 없더라고요. 결국 대학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도저히 이 일은 나랑 안 맞는다 싶어서 자퇴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남들 못 들어가서 안달인 대학을 네 발로 내팽개치고 나오냐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거기다 대고 제가 늙은이들 기쁨조 취급받으려고 대학 나온 거냐고. 그런 대학은 내가 때려친다고 또 빽빽 악을 쓰는 바람에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요. 차라리 대학을 한 번 더 나올까봐 그런 소리를 하면 엄마는 펄쩍 뛰면서 대학 등록금은 어디 땅 파서 나오냐고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닥달을 하고 그렇게 저의 외로운 백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사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백수이신 분들도 있겠죠. 저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한다고요. 백수가 사실 더 바쁘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잔소리 피하려면 집안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또 그거 끝나면 여기저기 이력서도 써봐야 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할 일 하다 보면 하루가 뚝딱 가는데 그 집 딸은 요즘 뭐해요? 라는 질문에 뭐 다른 대답도 아니에요. 요즘 집에서 놀아요.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맞는 소린데 은근히 서운한 거 있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집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는데요. 전 백수 생활이 오래가지 않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길어야 3개월이나 있으려나? 세상에 회사가 그렇게 많다는데 나 다닐 회사 한 군데도 없겠어 했는데 진짜 없어요. 취업 쉽다는 거 다 남의 얘기인 것 같고 회사 한 군데 잘 잡아서 들어가면 정년까지 충성을 다해서 일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뽑아주는 곳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대학도 끝까지 못 마치고 때려치고 나온 사람한테 어떤 회사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겠어요. 대학 4년도 못 버티고 나온 사람인데 우리 회사 일은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버틸 수 있겠냐고. 그런 비아냥거림도 들어야 했죠. 뭐 그런 소리 듣는다고 열받진 않았네요. 그것 역시 결국 대학을 관두기로 결심한 제가 져야 할 책임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가 참 고생이 많으시죠. 그동안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걸로도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장기 백수로 집에 눌러앉기라도 할까봐 직장까지 얼른 구해다 주셨으니까요. 연이은 취업 실패로 왈가닥 같은 저도 한풀 죽어서 그래도 밥만 축내는 백수 소리 안 들으려고 엄마 눈치 보면서 더럽지도 않은 바닥을 걸레로 북북 문질러 닦고 있는데 엄마가 절 부르세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명함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웬 명함이지 했는데 모 중견기업의 인사과장 명함이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직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거든요. 말만 중견기업이지 시기를 잘 타서 회사의 돈도 넉넉하고 신입사원 초봉도 어지간한 대기업 저리 가라라거든요. 제가 펄쩍 뛰면서 엄마 이 회사 명함 어쩐 일로 가지고 있냐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면접 한번 보라고요. 엄마, 여기는 그렇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면접은 뭐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줄 알아? 서류에서 통과를 해야 면접을 볼 수 있지. 이렇게 무작정 명함 들고 찾아가서 저 비서 자리 있나요? 면접 좀 볼게요 해서 면접 볼 수 있었으면 내가 이때까지 백수하고 있겠어? 진작에 회사 다니고 있었지. 그리고 엄마가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나 대학 졸업 못해서 이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고졸이야. 여긴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나 같은 사람 어디 그냥 뽑아주겠어? 그 명함에 적혀있는 인사과장이랑 다 얘기된 거야. 그럼 엄마가 설마 아무것도 모르고 너한테 명함 한 장 덜렁 쥐어주고 면접 보고 오라고 하겠어? 여기 엄마 카드 받아. 이걸로 머리도 좀 하고 면접 보러 가는 날 화장도 좀 받고. 아니다. 너 당장 가서 엄마랑 제대로 된 정장부터 한 벌 사자. 얘는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가 너 그 옷 사준 게 대학 입학식 때야. 유행이 지나도 벌써 지났겠다. 그런 거 입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옷 하나 사서 입고 면접 보러 가야 사람이 인상이 좋아 보이지. 넌 정말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할래? 깜짝 놀랐죠. 엄마가 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랑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벌써 그 인사과장과 얘기를 다 끝내놓고 면접 날짜까지 잡아놨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제 옷 사주고 미용실 가고 하는 거에는
지갑에 바느질이라도 해놓은 것 마냥 돈을 아끼시던 엄마가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면접 볼 때 제대로 하고 가야지 않겠냐면서 백화점이며 미용실이며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제 눈에는 돈을 물 쓰듯이 쓰니까요. 이게 꿈인가 아니면 자는 사이에 엄마가 바뀐 건가 싶었어요. 뭐 엄마 지인이라던가요. 거기 인사과장님이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지만 그동안 그렇게 서류에서부터 매번 낙방을 하다가 엄마의 인맥 한 방으로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 떡하니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세상 감탄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는 회사가 없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면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일 시작하나 속으로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긴 백수 생활을 끝내고 회사에 출근하게 될 생각에 그렇게 들뜰 수가 없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비서 수준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전담 비서 자리더라고요. 보통은 내근직 비서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무리 지인이라고 경험도 없는 나를 뭘 믿고 이렇게 덜컥 뽑았을까 되려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막상 들어가 보고 나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일을 가르쳐 주실 사수도 있었고 대표님의 스케줄이 1년 365일 내내 빼곡하게 차 있는 게 아니라서 사장님이 여유로우시거나 휴가를 가시는 기간에는 저희도 덩달아 쉴 수가 있고요. 가장 좋았던 건 제가 그동안 면접을 보러 오면서 학을 뗐던 아저씨들의 지저분한 농담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저희 학과에서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에 임원 비서로 들어간 친구들이 처음에는 퇴직금만 받고 때려친다고 1년만 버티고 나오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다가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비서를 한 명의 직원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본인의 하인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요. 뭐 딸 같아서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몸에 손을 대서 저희 과에서 1년 사이에 들어오는 고소 소식만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였으니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줄 아시겠죠. 그때는 미투니 이런 운동이 터지기도 직전이어서 괜히 업체에 잘못 소문나서 이후에 직장도 못 구하게 될까봐 그런 불쾌한 일을 당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혹시라도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대표가 걸려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 어쩌나 지레 겁을 먹었었는데 저희 대표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 비교하면 거의 뭐 현실에 존재나 하나 싶은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비서들한테도 어찌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던지요. 제주도 출장 다녀왔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지고 가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만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오후만 되면 당 떨어져서 어질하던데. 이거 한 박스 여기 사무실에 나눠주고 오늘 일하는 동안 먹고 조비서 차에서 그거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 우리 비서님들 챙겨줘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것도 한 사람당 2박스씩 샀으니까 가는 길에 꼭 챙겨가지고 가고. 내가 요즘 바빠서 덩달아 정신없을 텐데 꼼꼼하게 챙겨줘서 고마워요. 보통 그 나이대의 남자가 저렇게 젠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찌나 잘 챙겨주시던지요. 회식 강요 없지 오히려 회식이 너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끼리 오늘은 우리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법인카드를 쓱 들고 나오셔가지고 한도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고 집이 먼 사람들은 근처에 숙소까지 잡으라고 흔쾌히 카드를 내어주셨다니까요. 아마 회사 생활에서 고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상사가 그것도 대표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죠.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회사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도 못 꿨는데 엄마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감사함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보통 첫 월급 받고 나면 부모님한테 속옷을 사다 드리는 게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죽 감사했으면 속옷은 무슨요?
첫 월급을 타자마자 그거 은행 가서 그대로 뽑아서 봉투에 담아 엄마 드렸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안 빼놓고요. 엄마한테 그랬죠. 내가 평생 다닐 직장을 찾은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저기 방구석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달라고 하면 내가 1년치 월급도 다 갖다 바칠 수 있다고. 엄마가 은근히 뿌듯하셨던 모양이에요. 코 묻은 돈은 뺏어서 뭘 하냐고 핀잔을 주셨지만 제가 드린 돈을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다시피 하셨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회사 다니길 잘했다. 속으로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뿌듯했었고요. 일을 하는데 단점은 없냐 하면 다른 건 없고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름 꿈꾸는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도 있고 뭐 복사기 빼고 다 안다는 사내 연애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같이 일하는 사람도 2명? 한 명은 스케줄을 관리하고 한 명은 운임 숙박 예약을 또 한 명은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각자 역할이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일을 하는 동안에는 뭐 편하게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부서의 사람은 꽤 된다고 하지만 거의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어떤 분은 입사한 이후로 얼굴조차 보지 못한 분도 있었다니까요. 얘, 너 소개팅 안 할래? 이번에 저기 전략기획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라고 하던데. 알잖아. 나 얼마 전에 남자친구 생긴 거. 그 팀에 예전에 여기서 비서직으로 근무했던 언니가 한 명 있거든. 소문으로는 집이 엄청 부자라고 하더라고. 얼굴 당근 괜찮고. 내가 남자친구만 없었어도 딱 소개받는 건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너도 일독에만 빠져 살지 말고 연애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받는 걸로 안다. 언니한테 연락해. 사내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개팅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싶다고 언니한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한테 들어온 소개팅 자리를 친히 내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생각해준 성의도 있고 또 저라고 연애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집안도 괜찮다, 얼굴도 괜찮다 하는 남자를 솔직히 누가 마다해요. 뭐 잘 안 되더라도 회사 다른 부서에 친한 친구 하나 정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죠. 비서직 근무하는 언니들이 눈이 조금 높은 게 아닌데 입을 모아서 잘생겼다고 자랑을 하길래 지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어 했는데 솔직히 외모가 정말 괜찮긴 하더라고요. 뭐 집안이 좋은 건 둘째치고 집안 좋아서 제가 뭐에 쓰겠어요. 제가 그 집에 양녀로 입적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오랜만에 회사에서 또래 친구를 만나고 다른 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내 또래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고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대표님 비서로 내근하시는 분들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시다고요. 사실 전 과장님께서 먼저 다리 놔주신다고 했을 때 저보다 나이도 많다고 들었고 외모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살짝 마음을 내려놓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으셔서 지금 밥을 어떻게 먹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나요? 긴장돼서. 아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던 언니를 소개받는 줄 알고 나온 모양이에요. 아니라고 그 언니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온 거라고. 그런데 대신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 웃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아세요? 그날 처음 만났잖아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와인을 마시다가 혹시 노는 거 좋아하냐고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나니까 분위기도 편해지고 말도 막 편하게 하다가 둘이서 노래방을 갔다니까요. 어둡고 깜깜한 노래방에서 은큼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노래 점수 낮게 나온 사람이 다음에 밥 사는 거라고 그렇게 유치하게 내기나 하면서 낄낄거리는데 그게 어찌나 재밌던지요. 서로 그렇게 노래방 점수까지 공개한 마당에 하필이면 집도 가는 방향이라고 퇴근길에 항상 저를 내려주고 데이트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연애를 하기 전에 그 간질간질한 상태를 썸 탄다고 하나 봐요. 저희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렇게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목소리도 크면서 쓸데없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귀자는 얘기를 먼저 말을 못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렇게 썸만 3개월을 넘게 타고 연인이 됐다니까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제가 예비신랑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둘이 연애를 하는 것 맞냐고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무슨 친언니들처럼 그렇게 등을 떠밀길래 제가 예비신랑 옆구리를 열심히 찔러가지고 결국 사귀자는 얘기를 먼저 듣게 됐습니다. 사귀면 자연스럽게 서로 집안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먼저 대놓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당신 집안이 엄청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이냐고요. 정말 무슨 재벌집이고 그러면 나 부담스러워서 연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비신랑이 펄쩍 뛰면서 집에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인데 결혼할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 싶을 정도로 잘 사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재벌집 며느리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딱 차리고 식사 끝날 때까지 옆에서 손 모으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놀리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오기도 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잖아요.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포기할 거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런 상황도 괜찮으니까 깡 있게 매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때 솔직하게 저희 집안 사정을 털어놨어요. 저도 집안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요. 대학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중간에 자퇴를 하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거긴 맞지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대학을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대학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다부지게 세워놓은 계획을 예비 신랑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표정이 좀 멈칫하더라고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얘기 말고 그 뒤에 제가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요. 아, 나는 그래도 이 회사 비서, 그것도 대표님 모시는 내근직 비서로 있다고 하길래 당연히 대학은 졸업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슨 학력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대학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사람으로 은근히 몰아가지 마.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꽉 막힌 사람이 아니긴요. 제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누가 봐도 나 근심 있어 하는 얼굴로 싹 바뀌었는데요. 제가 사람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학벌이 조금 모자른다는 얘기에 당황할 수도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 거 제가 더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 얘기를 듣게 됐어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네 집이 잘 사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큰 사업을 하고 계셔서라고요. 회사를 좀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시키고 지금 이 회사 전략기획팀에도 계속 있을 생각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어머니 회사로 넘어갈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집안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저도 기가 좀 죽으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그럽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일궈놓은 본인의 어머니의 학력이 사실 중졸이라고요.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어쩔 때 보면 학벌에 심하게 집착하시는 게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다고 엄청 나쁜 분은 아니야. 그냥 본인이 배움이 좀 부족한 게 있으셔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학벌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시더라고. 그래서 괜히 인사할 때 당신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때도 얘기를 듣는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보통 본인의 학벌이 중졸밖에 되지 않는다며 뭐 어머님이야 그때 당시에는 사는 게 어려워서 대학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긴 했겠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학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 적절한 예시가 맞을깐 모르겠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본인이 그러면 남한테 왜 훈수를 두지 싶었는데 예비 신랑은 이것도 그냥 본인의 걱정일 뿐이라면서 당신이 싹싹하게 잘하면 겨우 학벌 가지고 본인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시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요. 예비 신랑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당신 어머니 겨우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인사를 가기도 전에 그 얘기의 주인공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어머님이 친히 회사로 찾아오셨거든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웬 검정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으로 싹 멈춰서요. 전 옛날에 슈퍼 할머니에서 들었던 얘기가 떠오르면서 혹시 아빠가 날 데리러 오신 건가 순간 이런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천천히 창문이 내려가더니 딱 봐도 나 어마어마하게 기센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생긴 분이 저한테 까딱까딱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길 물어보시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혹시 공연 보러 가시는 거세요? 그럼 이 앞에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차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 시간이면 공연장 주차장이 엄청 밀려서요. 그 근방에 공연장이 있어서 길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길을 물어보러 오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길 안내를 대충 하고 갈 길 가려는 요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손이 쓱 나오더니 제 가방끈을 획 잡아당기더라고요. 갑자기 뒤에서 당기는 힘에 넘어질 뻔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차 안에 아주머니가 제 가방끈을 딱 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로 하시면 되지. 아까부터 사람을 손으로 까딱까딱 부르시질 않나. 가방끈을 잡아당기시질 않나. 지금 저랑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장 놔주세요.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예상은 했는데 어른한테 예의 없는 것부터 못 배운 티가 이렇게 나서는 나민호엠이 되는 사람입니다. 뭐 속에는 피차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차에 타세요.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저 진짜 거기서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 마냥 어버버 하다가 그래도 얼른 정중하게 다시 인사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어머님이신지 못 알아봤다고요. 사실 죄송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직업병이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죄송한 거요. 사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이 무리하게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혼잣말은 어찌나 또 크게 하시던지 고졸이 어쩌고 못 배운 티가 어쩌고 하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뭐 제대로 대꾸할 기분도 안 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예비 신랑한테 미리 듣긴 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사람을 코앞에 두고 대놓고 비꼴 수 있는 못된 분이구나 그때 느꼈죠. 여튼 제가 옆자리로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또 문을 확 잡아당겨서 닫아버리시더니 창문을 열고 그러시는 거예요. 뒷자리는 상석인데 왜 자기랑 같이 탈 생각을 하냐고요. 전 조수석으로 가라고 뭐 짐짝 옮기듯이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랑 얘기한답시고 저를 손님으로 초대하신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제가 뒤에 타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무슨 같이 타면 병이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손짓을 하시니까 저도 그냥 입 꾹 다물고 괜히 타이어를 발로 한번 툭 차고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꽝 소리나게 닫았어요. 그렇게 차에서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머님이 예약을 해놓으신 걸로 생각되는 레스토랑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 첫인사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비신랑과 결혼을 전제로 집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던 건데 예비신랑이 해준 어머님의 얘기와는 전혀 딴판인 느낌이었죠. 어렵게 자라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업을 대성시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제가 그날 본 어머님의 모습은요. 자기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것이 몸에 그냥 배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고 계시는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님한테 툭 집어던지고 기사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걸 얼른 받아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는 시집 오라고 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식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가관이에요. 정말 재벌집 사모님 흉내라도 내고 싶으시면 두툼한 돈 봉투라도 들고 와서 내밀면 우리 아들과 헤어져라 말씀이라도 하시지.
표독스러운 얼굴로 앉아가지고는 막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바쁜 나를 불러 앉혀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강비서 연락해본 데는 아직이야? 이렇게 출신도 모르는 애랑 붙어 먹어가지고 뭐 병이라도 안 걸렸나 내가 얼마나 걱정이 태산인데. 함부로 몸 굴린 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알겠어. 내가 오늘 왜 불렀을지는 그쪽이 더 잘할 거고. 난 뭐 구질구질하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 어째라 말도 하기 귀찮네요. 내가 사업가라는 얘기는 잘 들었을 거고 사업가는 절대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돈과 시간 투자하는 법이 없거든. 지금 내가 아가씨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딱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기분이야. 안 봐도 뻔하지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껏 해봤자 예비 신랑이랑 연애한 죄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자기 아들 꼬셔서 악의 구렁텅이로 처박은 사람 마냥 취급을 하는데 어이가 없잖아요. 어디서 그런 인간들만 골라가지고 사귄 건지 비서면 회사에서 괜찮은 사람 물어가지고 어디서나 쉽게 자빠지는 사람 아니냐면서 그러는데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비 시모가 하는 얘기에 깜짝 놀라서 눈물만 펑펑 쏟았겠지만 전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요. 학벌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듣긴 했는데 설마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개념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듣자 하니까 대표님도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 마당에 저한테 어머님 소리 듣고 싶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표님도 중졸이시라면서요. 죄송한데 이 악물고 무시하고 계시는 제가 그래도 그쪽보다 학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똑같이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가방끈이 그렇게 짧으니 비서라고 하면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이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 제 얘기에 제대로 열이 받았는지 지금 자기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니 무식한 사람들이 꼭 손부터 나가잖아요. 금방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손을 뻗어 올리는데 그 손을 예비시모의 비서라는 사람이 황급히 막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이 손 안 놓냐고 하는 예비시모를 비서가 황급히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막아 세웠고요. 저도 저 사람이 내 편인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사모님, 이분 건드리면 저희 다 죽습니다. 이분 땡땡기업 대표님 따님이랍니다. 저희 회사가 그 회사에 녹을 받고 사는 게 지금 몇 년인데요. 대표님이 이 사실 알기라도 하시면 저희 정말 다 죽어요. 고정하시고 당장 돌아가시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땡땡기업이요? 그 사이에 뒷조사가 끝났는지 비서가 예비시모를 막아서고 밝힌 저의 정체는 땡땡기업의 딸이었습니다. 땡땡기업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고요. 저도 몰랐던 제 출생의 비밀을 이런 자리에서 듣게 된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야? 아니 그러면 자기 딸 비서로 쓰려고 그랬던 거야? 아유, 이러면 좋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가씨, 오늘 내가 했던 얘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냥 늙은이가 노망나서 헛소리 짓거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줘요, 어? 예비 시모의 반응도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언제 손이라도 올렸냐는 듯이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제발 자기 목숨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도 아직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친 예비 시모는 제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눈치를 쓱 보더니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도 당장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지금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고 있던 엄마는 그제서야 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제 아버지가 사실 땡땡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오너가 맞다고요. 젊었을 때부터 오래 연애를 하셨던 두 분이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집안에서 반대가 극심했답니다.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면 회사를 물려주기는커녕 무일푼으로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대요. 하필이면 그때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있었을 시기여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평생 이 애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면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영영 따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엄마 혼자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저를 낳고 기르시고 아버지는 곁에서 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생활비며 교육비며 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족들 몰래 지원해주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마침 회사에 자리가 나게 돼서 조금은 가까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회사에 비서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태까지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보다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래왔던 대로 부잣집에서 잘 지내고 계셨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사실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뻤게요. 결혼이 파토난 것은 둘째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이상한 인간들과 가족이 되는 대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것 같이 마냥 기뻤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늦게서야 알게 됐나 봐요. 제 예비 신랑은 저한테 연락을 해오면서 본인 엄마가 생각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미리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래도 앞으로 잘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라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보자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수하게 되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면서 왜 우리가 노력을 하냐고, 니네 엄마 마음을 그렇게 돌리고 싶으면 너 혼자 평생 노력하면서 살라고 전화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본인 엄마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는 인간이랑은 결혼을 하지 않고 진작 이렇게 갈라서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버지랑도 다시 만나게 됐어요. 회사 안에서는 그냥 성격 좋고 인자한 대표님이라 생각했는데 회사 밖에서 저를 보자마자 죄책감에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며 눈물을 쏟으시는데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클 동안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제가 필요한 순간에 인생에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커다란 퍼즐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집안이 조금 정리가 되고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원했던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서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얘기,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가족이 되어보려고요. 결혼 파토부터 출생의 비밀 발견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요즘 날이었지만 그렇게 속 시끄러웠던 만큼 앞으로는 제 인생에도 행복으로 가득 찬 순간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빌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근 기구한 일을 겪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딱히 터놓을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여기에 보내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터놓기에도 민망스럽고 괜히 부끄러워서 익명으로 적어보는 사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용기를 내봤으니까 많은 댓글 기대하며 제게 일어났던 사연을 얘기해 볼게요.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사연이란 걸 보내볼 날이 올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각자만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의 수위가 때로는 세고 강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꽤나 무던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제 주변에 슬프거나 힘든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저 자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딱히 어떤 일을 겪어도 크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연애 시절 이런 저를 보고 당신은 철의 여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제 친정 오빠들이 모였을 때도 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이 주란이를 본받아라 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제 마음이 그토록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며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친정아버지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 같지 않게 사고가 트인 분이었어요. 물론 어머니 역시 자애롭고 따스한 분이셨지만 아버지에게 유독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자 역시 남자처럼 세상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내딸인 제게 꼭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덕분에 친정 오빠들은 자신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저를 시샘할 때도 있었죠. 아버지, 너무 주란이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업 주란이한테 물려주시려는 거 아니죠? 여기 집안에 남자가 몇 명인데 형이라 저는 유학까지 다녀올 각오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 사랑하는 게 뭐 질투할 일이라고 사는 녀석이 종알되는 거냐? 시샘 나면 니들이 더 분발해. 분발해서 따라잡으면 될 것을 주란이는 과외 한번 시키지 않고 전교 1등만 턱턱 받아오지 않니? 저 애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다. 나는 공평해. 내 사업은 무조건 능력 있는 놈이 가져가는 거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너희든 주란이든 가장 능력 있는 놈에게 물려줄 거다. 아버지가 무 자르듯 저리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친정 오빠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서곤 했어요. 오빠들도 수재긴 했습니다. 다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죠. 저희 집은 삼남 일녀의 구조였는데 특히 첫째 오빠는 머리가 영특할 뿐더러 얼굴도 잘생겨서 무슨 날만 됐다면 여자애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곤 했어요. 나 영은이 언니거든? 우리 저번에 봤던 거 기억하나? 내가 저번에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잖아. 못해도 상관없어. 이것만 니네 오빠한테 전해줄래? 아, 네. 덕분에 그 수많은 연애 편지들은 전달해주는 메신저는 저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인정도 미리 받고 있고 집안도 부유했기에 남들이 봤을 땐 아마 저는 팔자 좋은 여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수순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갔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게 됐죠. 아버지 회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했기에 몇 년을 내리 공부만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사업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사랑이자 자식으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2년 후 저는 남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드디어 사회인으로서 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찌나 설레던지요. 그토록 고생하며 공부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바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가 허물어지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그의 아버지마저 병을 앓게 되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니, 정말 아버지가 믿고 투자하신 그 거래처가 사기 행위를 일삼는 곳이었다고요? 아니, 아버지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 거기다가 지금 경기 흐름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 거예요? 일단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진정해보자. 다들. 나도 많이 혼란스러우니. 아, 뭘 기다려요? 나 유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거기 결혼할 여자도 두고 왔단 말입니다. 설마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친정 오빠들은 누구라도 질세라 원망을 토로했고 그 사이 이도저도 아닌 곳에 껴있던 아버지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 못하며 죄스러워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먹여주고 입혀주며 그토록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빠들은 자신들의 앞으로를 책임지라며 아버지를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오빠들 그만 적당히 하세요.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안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뭉치고 화합해야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넌 그놈의 잘난 척은 제발 좀 적당히 해. 지금 체면 차리고 입 바른 말만 할 때냐?
너도 상황 파악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뭐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한다고. 친정 오빠들의 날카로운 말에 저도 가슴이 베이는 것처럼 아팠는데 아버지는 안 그러셨을까요? 자식인데요. 전 아버지가 혹여라도 정신을 완전히 놓으실까 걱정되어 빚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힘이 되어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 그 실패 한 번이 큰 싱크홀이 되어 기반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아버지 당신 역시 무너진 가장의 자존심을 감당치 못하시고 그만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이는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제 손으로 정신병동에 옮겨져야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왔으니 할 말이 없다. 근데 그보다 네 결혼을 어떡하면 좋으냐. 그 중요한 혼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 내 탓이다. 내가 없었어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으니 제가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의 혼사가 코앞이었어요.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1년 정도 만나 결혼을 얘기하는 단계였는데 이때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두고 혀를 쯧쯧 차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아들인 남편보다 좋은 학벌을 지녔으며 친정까지 부유하다는 점을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저를 내세우실 때 친정이 부유한 똑똑한 며느리가 수식어였죠. 그런데 이 일이 터지니 혼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지 아버지와 의논을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제 너에 대해 뭘 내세워야 되니? 내가 너 받아준 건 네가 물론 그 대단한 학교에 턱 입학해서 회계사니 뭐니 그 어려운 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한 것도 있지만 네 친정이 돈이 많다는 게 사실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었단다. 내가 속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욕할 거면 욕해라. 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솔직히 우리 성호 아빠도 중급 마당에 나는 나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해. 네 아버지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오늘 내로 네 아버지 만나봐야겠다. 엄마, 예비 사돈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뭐야 당황스럽게. 그리고 지금 주란이 아버님 그럴 컨디션도 아니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상의 없이 모아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가신 바람에 시어머니는 더더욱 돈에 얽매이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시아버지의 연줄로 몇몇 좋은 선자리가 남편에게 들어왔던지라 그 계산까지 미리 머릿속으로 하신 듯 했죠. 그리고 저는 저리 말씀하시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어떻게든 결혼을 추진시켜야겠다고 밀어붙였으니 시어머니는 잠시간 입을 다무셨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고 기어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진 그때 막 정신병동에서 나와 어머니 쪽 친정에서 겨우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계셨을 때였는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순간 저도 이 결혼을 물러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예비사돈, 사실 제가 요 며칠 주란이에게 집안일을 대강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신 상황이야 저희도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아들이 엄한 피해를 입는 건 부모로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예비사돈께서도 부모니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거 애들 결혼 이렇게 막무가내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결혼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식장도 다 잡아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저희 딸에게 들은 바가 없어서요. 혹시 성옥은 의사도 갔습니까? 내 아들 의사가 뭐 중요한가요? 사실 말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아들은 죽어라 결혼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 주란이 마음만 돌리면 되겠는데 그건 그쪽에서 좀 설득을 하셔서 살살 구슬러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내 아들도 포기를 할 테니까요. 아버지는 침착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곤 전화를 끊은 후 저에게 의사를 물었어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저야 당시 진상 시어머니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시집살이의 실자도 몰랐으니
당시엔 그냥 아버지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전 성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도 많이 쌓였고 이 사람이랑 미래 함께 하기로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싶어요. 아버지도 이 사람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시더군요. 그 침묵은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로서도 분명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저에게 외려 마음 가는 대로 결혼이야말로 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혹여나 네 시어머니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같으면 꼭 나에게 알려라. 알겠지? 그건 아버지의 허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이를 알렸고 분명 불효하는 결혼이라는 걸 은연중에 인식하면서도 남편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난입이 난무했지만 남편이 이땐 꽤나 필사적으로 막아줬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천륜을 끊겠다는 말까지 내던지면서요. 그러니 시어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집에 들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집살이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식 며느리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 선자리로 도대체 누가 들어왔는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게야. 그 우유 기업 있지? 거기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사촌 딸이 들어왔다니까. 뭘 이름을 물으면 네가 검색이라도 해보게. 하여튼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내 아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네가 잘 떠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다.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겠냐고. 내가 CCTV라도 설치해서 감시하고 싶은 거 괜히 말 돌까봐 꾹 참지만 늘 아내로서 도리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대놓고 제 앞에서 주절거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액 연봉을 받는 회계사라는 점, 저에겐 그게 무기였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매달 고가의 명품 선물이나 거액의 용돈을 쥐어드리면서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반대도 잠잠해지고 이제 나는 집안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답답하게 보실 분들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는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 정말 잘했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 오늘 제가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댁에 사왔어요. 장인어른 요즘 항우 울제 드시고 나면서부터 입맛이 없으시다고 했다면서요. 이런 게 진정한 보약이에요. 약 드시지 말고 사랑하는 딸이랑 산책하고 좋은 대화 나누고 그래요.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래, 우리 사위가 있으니 참 든든하네. 딸 시집 보내고 걱정도 내심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 자네도 알다시피 얘 오빠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판에 나한테 우리 딸이 유일한 자식이야. 그러니 고맙네 그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란이가 엄마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제가 중간에서 잘 막고 있으니까요.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만 믿고 있겠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렇게 잘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덫이었어요. 일종의 덫. 숫자인 강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데는 젬병이었던 저도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남편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넉살 좋게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노력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노력이 통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분고분하고 부드러워지신 때는 제가 돈을 들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엔 재빠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챙기시고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리고 저에게 뭐라도 먹고 가겠냐고 저녁을 권하셨습니다. 아유,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걸 좀 차려주마. 아, 맞다. 너 차돌박이 된장찌개 좋아하지? 아유, 그것 좀 내가 해주마. 조금 기다려라. 아유, 고기가 어딨더라?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제가 뭘 좋아하든 관심이 없는 시어머니였으니 전 그것만으로도 좋겠어요. 사실상 돈을 들이기 전까진 밥을 먹고 가라든지 먼저 입을 여신 적이 없으니 돈으로 마음을 산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전 나름대로 이것을 저의 지혜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집안은 원래 유복하고 잘 사는 유지 정도 되는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자매분들께서 돈을 이상한 곳에 쓰며 탕진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이 개는 감추듯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아마 도박으로 추측이 되는데 차마 묻지는 못했네요. 아무쪼록 시어머니는 그랬기에 늘 과거 자신이 어떤 집에 살았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으며 하는 그런 점들을 자랑스레 때로는 씁쓸하게 얘기를 하곤 하셨죠. 살아 생전 시아버지께서도 수입이 적지 않았지만 워낙에 구두쇠이셔서 시어머니에게 한도 외에 돈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하셨고 시어머니의 큰아들 되는 저희 아주버님은 그럭저럭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애가 많아 생활이 빠듯했기에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줄 여력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 역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사원이었으니 사실상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에게 있어 돈을 주는 며느리는 말 그대로 복이었죠. 가지기 쉬운 복이요. 아유, 그래. 그래도 네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니까 내가 체면도 서고 참 좋다. 거기다 저번에 준 돈도 두둑하니 이걸로 내가 우리 동창회 애들한테 쫙 비싼 커피랑 밥을 쌌는데 애들이 어찌나 부러워하든지 몰라. 우리 장남 며느리인 그지 같아도 내가 너 하나는 아주 잘 들인 것 같구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딸과 엄마처럼 잘 지내자. 그리고 사돈 어른께도 건강 얼른 회복하셔서 같이 여행도 가고 돈독하게 지내자고 안부 말씀 드려줘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 걱정까지 해주시고 참 감회가 남다르네요. 어? 아이고, 아니, 나야 늘 사돈 걱정이지. 사업 망하고 얼마나 힘드셨니?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눈물이 다 난다. 돈 들이고 난 후 변화된 어머니의 태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편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저를 추켜 세워주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가족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꼭 구태여 누군가 깎아내리며 저를 추켜 세우니 그 상황만은 늘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땐 괜히 제 얼굴이 벌개지고 민망스러워지더라고요. 예, 우리 작은 애가 글쎄 저번 달에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나 가방을 사주지 뭐니? 근데 세상에 이 가방이 인터넷에 쳐보니까 400만 원이 넘더라. 아유, 이건 뭐 남들 한 달 월급 몇 배지, 안 그러니? 큰애 너는 작은 애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깍듯이 모시는데 뭐 느끼는 바 없니? 있어야 할 텐데, 아유. 어머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사사건건 너무하시네요. 저도 그 코트 힘들게 돈 모아서 사드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쇼핑백 그대로 몇 달을 방치해 두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설마 내 생일 때 사준 촌스럽고 싸구려 같은 핑크색 코트 말하는 거냐? 세상에 나는 그걸 네가 돈 주고 샀다는 말에 기겁했다. 차라리 중고마켓 같은 데서 샀음 몰라. 요즘엔 그런 데서 물건도 거래한다며? 어머님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아까 가기로 했던 디저트 카페 가요. 죄송해요 형님.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주버님마저 난처한 기색을 표하면 제가 그때야 얼른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나오거나 애써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망쳐진 분위기를 어찌할 수가 없었죠. 저녁 내내 차가운 분위기로 가족 식사에 참여해야 하는 그 기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더군요. 우리 엄마도 참, 돈이 그렇게나 좋나? 당신이 돈 주니까 옛날엔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더니 지금은 아주 극진한 귀빈 모시듯 하네.
엄마 눈엔 이젠 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돈 주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나저나 당신, 나 저번에 갖고 싶다고 했던 차, 그거 예약 걸어뒀어? 나 얼른 타고 싶은데. 아, 그거. 얼른 걸어둘게. 깜빡했다. 일이 바빠서. 빨리 해줘. 나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너무 구리단 말이야. 당신 이번엔 절대 깜빡하면 안 된다. 역시 당신뿐이야. 고마워. 정말 사랑해, 여보. 그래. 남편은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찬밥 신세가 됐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때때로 이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욕심들을 어필하곤 했습니다. 아마 남편의 못된 버릇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뭐랄까 시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게 버니 자신이 최대한 자제하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승진을 하고 버는 돈이 늘어나자 그러면 그럴수록 욕망을 분출하고 표출하더군요. 장도 백화점에서만 보려고 하고 백화점에 발을 들이면 호들갑을 떨며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향수나 옷을 하나씩 사들고 오는 식으로요. 물론 그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죠. 말로는 자신이 호강했다며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며 웃는데 아주 가끔은 그 얼굴이 시어머니와 달라 조금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어리석은 건 바로 앞에 상황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전 남편의 도가 지나친 행동을 몇 번 보았음에도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남편이 친정에 워낙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으니 저도 그에 맞는 무언가를 챙겨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거시기도 했어요. 그때 아버지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 것도 한몫했죠. 김서방이 잘해주지? 글쎄 오늘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반차 내고 데리러 온다지 뭐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느라 힘들었다. 김서방 덕에 요즘은 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웃을 일이 참 많네. 그나저나 네 오빠들은 어떻게 한 놈도 연락이 없는 건지. 에휴, 자식 농산 망했단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도 네가 김서방이랑 잘 살고 김서방의 아들처럼 잘 대해주니 그나마 살만하다. 아버지, 앞으로 더 잘해드릴 거예요. 그럴 날만 남았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제가 저번 날 엄마 통에 붙여드린 돈 받으셨죠? 이번엔 얼마 붙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 달에 더 넣을게요. 아무래도 생활비가... 아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라. 자식 돈까지 빼앗아 생활하면 그건 내가 너무 미안한 일이지. 우린 우리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걸리곤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당시 반지하방에 힘들게 살고 계셨는데 제가 정작 남편과 시댁을 챙기느라 친정을 잘 챙기지 못하게 됐거든요.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시댁과 남편의 사치가 도를 넘으니 그럴 수가 없게 되더군요. 친정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다들 하나같이 제 전화를 피하기만 할 뿐 도무지 받는 법이 없었어요. 어쩌다 받으면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해. 나 살기도 바쁜 마당에 전화하지 마. 지금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 마당에 너까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며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아무리 어렸을 적 저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며 자란 오빠들이라고 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부모에게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는 생각이 들며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만난 올케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솔직히 그렇긴 하잖아. 엄청 부유한 시댁인 줄 알고 시집왔는데 알고 보니까 개털돼서 나랑 우리 애들이랑 이 고생하고 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우리 친정에는 지금도 이혼하라고 난리야.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야. 농담이라고 농담. 특히 둘째 올케 언니가 유독 심했는데 원래 말이 경박스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한결같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저지하자 자기도 빈정이 상했는지 떠나버리더라고요.
친정 오빠나 올케 언니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치가 떨려왔습니다. 상황이 나쁜 것인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점점 그 가치관이 모호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원래 사람은 악한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이상적인 면만 봐왔던 건가?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바로 친정 부모님이 정말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용돈을 그쪽에 더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생신날이었는데 여느 날 못지않게 외식을 하고 잠시 친정 부모님 댁에 들려 선물만 내려놓고 나오려는 찰나 어머니의 구두코가 다 헐어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우리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돼.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였지만 달아있는 구두코며 낡은 슬리퍼, 그마저도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운동화 한 켤레를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내가 누굴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오빠들이 챙기지 않았으면 나라도 챙겨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부모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린 게 잘못이야. 지금껏 내색도 못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전 생각이 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결정을 내리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죠. 당분간 시어머니 용돈은 조금 줄이고 쓰던 생활비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시는 시어머니의 첫 마디부터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사건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내 용돈을 한 달에 200으로 줄이겠다고? 아니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냐? 너 내가 홀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니? 아니 아가 나는 널 그렇게 안 봤는데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200이면 난 집에서 꼼짝도 못해. 난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매일 돌아쳐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외출을 조금 줄이시고 차라리 책을 보시던지 취미 활동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매일 친구들 만나시면서 쓰시는 돈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라도 단기만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니 눈치 켜뜨고 어디서 그따위 말들을 씹으려대고 있어? 아들아, 이거 너도 알고 있던 게야? 난 생전 이런 당황스러운 말들 처음 들어본다. 난 책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문자만 보면 현기증이 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르바이트? 내 나이가 몇인데 아르바이트야? 누가 날 써준다고? 너 지금 식당에서 이엠이 허리 다쳐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제 말을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었고 강요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 반지 하방에 살고 계신데 저에게 말 못할 뿐이지 생활이 어렵다고요. 제가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실 순 없을까요? 이해 못해. 절대.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이지. 무슨 아직까지 네 친정을 챙긴다고 그러니? 거기 네 친정 오빠들이 몇 명인데. 아무튼 못 들은 걸로 할 거다.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나가봐. 어머님, 저희 친정 오빠들에 대해선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용돈을 아예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님의 그 태도와 말로 섭섭하네요. 절 그냥 지갑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 듣기 싫어. 나가보래도. 아,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에 남편은 두 귀를 막았고 전 어쩔 수 없이 남편 손에 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고성이 오간 탓이라 이웃집 아주머니마저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며 멀뚱한 얼굴로 보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더 경악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막말 대사가 아닌 그 후 남편이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는 말이었어요. 참, 당신도 엄마 용돈을 꼭 줄여야겠어. 그냥 당신네 오빠들한테 부탁해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저렇게 강해 보이셔도 속은 여리실 대로 여리신 분이라고. 아버지한테 늘 쥐어잡혀 사시느라 호화롭게 돈 한 번 써보지 못하셨던 분이란 말이지. 난 그런 엄마가 항상 안쓰러웠어. 아, 당신이 호강시켜주니까 내심 좋았는데 이젠 어떻게 하냐? 당신 그게 최선이야? 그날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맞받아쳤어요. 지금껏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선물이며 용돈이 억 단위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자식으로서 챙기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여기엔 저의 잘못도 명확히 존재하지만 저는 그렇기에 더더욱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는 대화를 최대한 줄인 채로 월급의 반 이상을 친정 부모님께 드리며 생활에 보태달라고 말했죠. 처음엔 역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참, 누구와는 상반되는 태도죠. 하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쥐어드리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으시며 나중에 손주들이 태어나면 꼭 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써 슬픈 미소를 감추시며 돈을 받으시는데 전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힘내시라고 사업을 일으키시는데 쓰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막내딸. 네가 힘들게 버는 돈 함부로 쓰지 않으마. 참 고맙다. 부모님의 미소를 보며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사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행동을 6개월째 이어가자 급기야 뿔이 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였죠. 갑자기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겠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시곤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와 기다리고 있던 건지 출근하는 시각 카페 구석에 걸터앉아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예, 너는 출근은 꼬박꼬박 잘 하나 보다. 그래, 일 잘해야 그렇게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거지. 근데 그 돈이 요즘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나로선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구나.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나도 말고와하는 성격은 아니니까 나야 받을 거 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고. 우리 며느리 그렇게 소인배로 안 받는데 자기 망한 친정부모 챙긴다고 저리 뛰고 이리 뛰니 불쌍한 거야. 어머님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한마디 더 남았다. 그 다다음 달 28일 내 생일인 거 알지? 너네 회사 근처에 있는 좋은 호텔 거기서 하루 숙박하고 레스토랑까지 싹 다 예약해놔라. 네 형님 부부 것까지. 걔네는 돈 없으니까. 이쯤 되니 확실히 알 수 있겠더군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나를 지갑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부리면 뭐든 나올 수 있는 요술 주머니쯤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요. 화가 났어요. 남편을 보아 그동안 참아왔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형님께 미리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전했고 제 결심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되려 형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동석 괜찮겠어? 우리 어머님 성질이 난리 날 것 같은데 난 벌써부터 무서워진다. 형님도 지금껏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제대로 생일 안 챙기면 죽일 것처럼 위협하시는데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건 맞아. 차라리 잘 됐다. 나도 이참에 어머니께 할 말 다 하고 내 뜻대로 해야겠어. 어머님 솔직히 동석 그동안 돈으로 부려먹으려 하셨잖아.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구태여 찝어서 콕 말하고 안 사주면 떼쓸 것처럼 굴고 나도 옆에서 아주 보기 역했어. 그리고 나도 그래. 동서랑 나랑 비교하며 하대하시는 거야. 그렇다 넘어가지만 저번엔 내 자식들까지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시려고 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이 집안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골병이며 화병이며 다 들었어. 대체 누가 이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거야? 네, 그래요, 형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행동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어요. 누군간 바로 잡아야죠.
제가 생각한 계획은 이러했어요. 생신날 호텔 가실 걸 기대하는 어머님에게 그냥 미역국을 비롯한 간단한 생일상 정도를 차려드리고 케이크 불고 끝내는 것이었죠. 생일 선물 없이요. 분명 거대한 현금 다발이든 뭐든 기대하고 계실 터였지만 일절 없이 그렇게 종료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획은 성공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하실 뻔했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저는 진지하게 경찰을 불러야 하나 생각했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우리 엄마 생일상으로 겨우 잡채, 갈비, 미역국, 뭐 이딴 거 몇 개 차려놓고 먹으라고? 당신 나한테 선물 준비했다 거짓말까지 했잖아. 그랬어. 거짓말 안 하면 당신이 그 입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뭐라 했을지 뻔한 거 아니야. 뭐? 어머님 행동 단단히 잘못됐어. 며느리들 저리 부리시는 거 고치셔야 돼. 안 그럼 난 이제 어머님 한 가족으로 대할 수도 없고.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런 액션 취한 거고. 당신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너같이 무서운 여자랑 여태 같이 살았냐? 남편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는데 이건 제 예상 안에 있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어쨌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편 역시 더 이상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한 가지 이상한 조짐이 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슬슬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일절 필터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태도가 거의 아나무인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도가 지나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당신 오늘 어디 가는데? 말했잖아. 우리 엄마 보러 간다고. 전화하지 마. 그리고 다음 주는 낚시하러 2박 3일 외박할 거야. 당신 그래 낚시 취미생활 하는 거 좋은데 집에는 들어오면서 적당히 해야지. 당신 요즘 일주일에 3-4번은 외박인 거 알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왜? 돈은 네 돈 쓰면서 내가 밖에 나가 좋은 구경하고 돌아다니니까 싫으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유세 부린다 뭐다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배포 넓은 사람이었으면 봐라. 자기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러지도 않지. 감히? 남편의 감이라는 단어가 제 뒷골을 또 한 번 잡아당길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가정을 유지해야겠다는 끈은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는 인연을 끊고 살고 싶기도 했고 어쨌거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변할 수도 있다고 믿었죠. 다시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요. 그런데 상황이 참 기가 막히게 흘러가더군요. 직업상 아주 바쁜 시즌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하루에 3-4시간 정도 쪽잠만 자며 일을 할 때입니다. 하필 그때 형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저기 동서, 혹시 지금 전화할 시간 되나? 이날따라 유독 조심스러운 형님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일로 바짝 곤두세워 있던 신경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말할게.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며칠을 혼자 싸매고 있다가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해야겠어. 저기 서방님이 있잖아. 아무래도 좀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 같아. 나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 남편한테 들은 건데 우리 남편이 잠깐 서방님네 회사 들렀다가 어떤 여직원이랑 들러붙어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동서 듣고 있지? 순간 실소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워낙 일적으로 바쁜 시기라 가정일이건 뭐건 다 팽겨치고 책상 위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그르 도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유독 외박이 잦아지고 어쩌다 한 번씩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고 하는 것들을 그저 취미생활로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바람이었다니 갑자기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요. 직관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미 저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 엄마 편만 들던 남편에게선 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괘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게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건데 제가 벌어온 돈으로 그 상간녀와 추태를 부리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 열이 솟더라고요. 저는 일단 가까스로 전화를 끊고선 당장에 회사를 뛰쳐나와 남편에 대한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누굴 만나는지 그리고 뭘 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건지 말이죠. 의외로 답은 금방 풀렸어요. 허술한 인간인지라 여기저기 많이도 흘려놨더라고요. 그러니 아주버님의 눈에도 밟혔던 거겠죠. 근데 예상 밖의 변수가 있다면 남편의 외도 상대가 여직원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여사장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쇼핑몰 회사였는데 그만한 미모의 재력의 여자가 도대체 남편을 왜 만나는진 알 길이 없었죠. 다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띄어 파보았더니 상상 이상의 것이 술술 뱀처럼 흘러나오더군요. 왜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줄이야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증거를 차분히 모은 다음 이혼을 선언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쪽에서 남편을 걷어차기도 전 이 일이 터졌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사연의 핵심입니다. 여기부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둘이서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은 왠지 쎄했지만 일단 모르는 척 자리에 나갔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곳은 비싼 갈비집이었는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차려입고 나온 것인지 그간 보지 못했던 목걸이나 입고 있는 옷이 모두 고가의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사준 기억은 없는 물건들이었죠. 어디서 그 물건들이 나왔는지 다음 시어머니의 말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널 부른 이유는 그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말하니까 통쾌한 건 어쩔 수가 없다. 너 솔직히 말해봐라. 그동안 나한테 막 굴면서 속으로 고소하고 기분 좋았지? 근데 나는 아주 죽을 맛이었다. 명색의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인 너한테 용돈 문제로 손목 묶이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 바깥 양반 살아있을 때보다 더한 모욕감이 들었어. 근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몰랐네. 본론부터 말하마. 우리 애한테 여자가 생겼다. 조용히 이혼해. 5억 줄 테니까 그 정도면 넉넉하지? 네 알량한 회계사 월급 그까짓 거 없어도 우리 애랑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이런 돈지랄 해보는 거지. 돈지랄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줄 알았다면 진작에 했을 텐데 말이다. 어찌됐든 여기서 네가 괜히 우리 아들 발목 붙잡고 내가 네 아내다 뭐다 유치하게 운운하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 아유 더 이상 걸림돌 되지 말고 꺼져. 알았니? 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먼저 선수를 치시며 당당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면에 미소가 가득 띄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2명의 손님이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여우 같은 눈매로 살살 웃으며 남편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부턴 내가 반격할 차례인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면 둘 다 거품 물고 쓰러지겠구나. 전 차분히 남편을 바라보며 일단 5억부터 달라고 말했어요. 지금 입금 시켜주어야 깔끔하게 끝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비릿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희 친정이 많이 힘들지. 그 돈 아버지께 보태드려 하고 웃더라고요. 한때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분께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지 상간이와 함께 허허 웃고 있는데 앞에 놓인 기름장을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냈어요. 그래 5억 지금 줄게. 나도 그럴 줄 알고 준비해왔어. 네가 또 돈 계산엔 아주 철저한 여자잖아. 자 지금 입금 시킬 테니까 확인해. 고마워.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답했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가 별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의외로 덤덤하게 구는 걸 보자 외려 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더라고요. 전 5억이 입금될 때까지 따뜻한 보리차 물을 마시며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입금된 걸 확인한 순간 이를 터뜨려 버렸죠. 돈 잘 쓸게. 당신한테 받을 날이 올 줄 몰랐네 나도. 늘 내가 주기만 했잖아. 나는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받는 사람. 그게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뒤집어 볼 생각을 못 했는데 솔직히 꽤 감동이야.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 옆에 있는 이 여자, 그 여자 바지 사장이야. 빈털터리 바지 사장이라고. 못 알아들었어? 다시 말해줘. 무슨 말이야? 우리 에라가 무슨 바지 사장이야. 너 뭘 알고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냐? 괜히 너보다 어리고 이쁘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장모님한테 물으세요. 그게 빠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더 할 말 없네요. 역시나 상간녀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파리한 채로 급기야 손에 쥔 컵마저 떨어뜨리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직감한 눈치였죠. 네, 전 상간녀에 대해 조사하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기 친구의 하녀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사장인 척 그렇게 행세하며 제 남편을 꼬드긴 것에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 남편의 겉모습만 보고 시댁이 부유하다고 생각했다던가 그래서 한몫을 잡으려고 했다던가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이 인간 말종 같은 남자한테 접근했는진 몰라도요. 꽃뱀 짓은 더 못하게 됐네요. 나도 그냥 넘어가긴 좀 억울해서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제 가족들 사이니까 맛있게 드셔야죠. 계산 제가 할게요. 5억 받았으니 그 답례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그제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식당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두 손까지 모아 싹싹 빌더군요. 예,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아주 큰 무례를 범했어. 그 돈, 우리 집 한 돈이야. 그 돈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응? 나 용돈 안 줘도 돼. 아니, 안 주는 건 그렇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된다. 그것도 감지덕지로 생각할게, 이후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지저분하게 굴며 저희 친정집을 번갈아 찾아오는데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직접 빗자루를 휘둘러 내쫓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물까지 가득 떠와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리셨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자의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전 이혼을 한 후 5억은 그대로 전 시어머니 통장에 꽂아 넣었어요. 사실 그 돈 받을 수도 있었고 주변에도 다들 받으라고 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적어도 또 돈으로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딸 그간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돈 못 대줘서 미안하다. 대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 식구로 다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꾸나. 응? 내 아빠 그렇게 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천천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일구어내는 이 사업이 분명 커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어요. 이혼이란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으신 선배님들이 제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더 공감할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달았지만 요즘 저의 삶에 행복해하며 하루하루를 충분히 성실하게 보내고 있어요. 저의 삶 앞으로 나아질 길, 좋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